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했고, 그 다음에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뒤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적극적 측면의 이용과 소극적 측면의 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측면의 이용을 다른 말로 개발이라고 부르고, 소극적 측면의 이용을 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극적 측면의 개발의 측면에 있는 법이 토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이렇게. 개발에서는 이제 개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여기 정비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자, 개발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 번째,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뭔가 만들어내는, 요게 개발이다. 2번은 원래 있는데 이걸 조금 비실비실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예쁘게 고쳐 쓰는 거, 이게 개발이다. 1번 맞습니까? 2번 맞습니까? 개발은? 둘 다는 아니고, 요 도시개발법은 요 1번이에요. 1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자, 여기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저푸른 초원인데 이 저푸른 초원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그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것,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도시개발. 한마디로 만들면 이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법입니다. 신도시. 강남 원래 이랬습니까? 강남이 언제 개발되죠? 70년대. 혹시 그 강남 1970 그 영화 봤습니까? 드라마는 보는데 영화는 안 봅니까? 강남 1970에 보면은 김래원이랑 이민호가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강남 개발의 비화에 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볼만하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강남이 개발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기획적으로 땅 투기한 겁니다.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이거는 판결 결과입니다.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이제 폭로를 했죠. 해가지고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재판 결과가 이제 선거 자금을 민정당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획적으로 강남에 있는 땅을 투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강남이 처음에 70년도에 개발이 되는데, 서울은 이제 600년이나 된 도시다 보니까 대규모로 주택을 지으려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 안에는 대규모로 개발을 할 땅이 없는 거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해서 어디를 개발하지 보다가 저기 강남, 저기 다 뽕밭인데 싹 밀어버리고 개발하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강남이 예전에는 서울도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영동이라고, 영동, 강남을 영등포의 동쪽이다 이 뜻입니다. 영등포의 동쪽이다. 그래서 영동 개발 사업 내지는 남서울 개발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를.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 예전에는 이제 종로랑 영등포가 서울의 중심이었으니까 해서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강남을 개발을 하는데, 그 영화 대사에도 나오는데, 저길 개발하면 누가 삽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가서 살겠냐고 하니까, 그 이제 전 국회의원인가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하는 말이, 서울을 옮겨버리자라고 합니다. 서울을 강남으로. 그러면서 주요 경기고등학교라든지 주요 학군들을 강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쪽에 살게 하는 거죠. 지금은 뭐 대박이죠. 지금 거기 강제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일산 같은데, 신도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분당 이런데, 아까 판교 말씀드렸죠. 판교? 덕선이네가 이사 간다니까 이웃집에서 농사 지으러 가. 원래 이랬죠. 지금 우리나라 IT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저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택지를 조성하는 거.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여기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제 택지를 조성하는 거, 요게 개발법이 하는 역할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는 이제 정비라는 말이 나오죠. 정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하나가 1번이니까 하나는 2번이겠죠. 자, 여기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게 너무 오래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밖에 없어가지고 밤에 좀 늦게 들어가면 참 밀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우풍이 심해서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100만 원씩 나오고, 수도꼭지를 틀었더니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이런데 살기가 힘들죠. 지금 있긴 있지만 오래전에 개발되면서 이게 비실비실해졌습니다. 이걸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음마아파트, 고저지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반포주공, 개포주공 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의 측면에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랑 정비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네들은 법의 명치가 너무 기니까 나중에 좀 줄여서 읽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소극적 측면, 보전의 측면에 있는 법이 바로 농지법, 농지법. 즉, 농지는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전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보전을 해서 후대에다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집에 가부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값어치가 나오고 대대손손 물려내오던 그런 가부인데, 이거는 절대 팔 생각이 없고 계속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3명 있으면은 첫째한테 줍니까? 둘째한테 줍니까? 셋째한테 줍니까? 첫째한테 주니까 이걸 도박빚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보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집에 있는 가보는 그 아들 3명 중에 첫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장 잘 보존할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겁니다. 농지도 마찬가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니까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헌법상 대원칙으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 밭갈 경자를 써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만 밭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원칙이죠.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9차례 개정이 되는데 그 9차례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조문이 요겁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 이런 것들. 그러니까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한테만 줍니다. 근데 뭐 예외적으로 경자 아닌 사람들도 취득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농지법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경자들만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취득할 때도 그냥 취득하는 거 아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농지를 잘 보존할 사람인지 팔아먹을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준다는 거. 여기 있는 4가지 법이 이제 토지에 관한 공법 4가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읽습니다. 정식 약칭은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더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계법.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하나씩 약속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국계법 하면은 요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앞에 그냥 도시자 빼고 개발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것도 도시정비법 뭐 이런 식으로 약칭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정비법이라고 읽겠습니다. 뭐 다른 교수님들은 좀 다르게 읽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정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렇게 4가지가 토지에 관한 공법.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공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건축법, 그 다음에 2번째는 주택법. 자, 건물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즉,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 건물 어떻게 짓는지, 건물 지으려고 할 때는 허가받고 건물 짓는 절차들,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높이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고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건축법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는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다라는 거. 근데 주택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중에 뭐의 비율이 더 높죠?
아직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점점 이제 단독주택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더 높고 선호도도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산 증식, 재테크나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과는 다르게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말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뭐 전매 제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게 다 주택법에 나오는 겁니다. 주택법에.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29개 이하일 때 에는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개 이상일 때 에는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35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35세대. 그럼 30개 이상이죠. 그럴 때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근데 내가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25세대입니다. 그럼 29개 이하죠? 그럴 때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거 빌딩, 일반적인 상가 빌딩을 사려고 합니다. 이거 뭐가 필요하죠? 살려면? 이거 지어진 상가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돈 주고 등기 이전 받으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공동주택, 신축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돈은 필요하겠죠. 돈 말고 신축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청약 통장이 필요하죠. 청약 통장. 그러니까 자,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건물은 그냥 돈만 있으면 사고 팔고 하는 게 가능한데 주택법은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공급 절차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청약 홈에 가가지고 청약 넣고 당첨되면 계약금 넣고 완공되면 소유권 이전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제약,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지어진 건물들이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상가 건물 같은 거 건축법 적용을 받아 지어진 건물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뭐 2000세대, 3000세대씩 아파트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소규모 개발업자로서 빌라 같은 거 지어서 팔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30개 안팎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싶을까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싶을까요? 그렇죠.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버리면 그냥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약 홈에다가 올려가지고 청약 신청 받아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같은 규정들이 다 따라 붙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은 29세대, 28세대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한 10년 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보면은 19세대 되게 많습니다. 혹시나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이상 오래된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보면은 19세대 이거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예전에 19개 이하 뭐 20개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늘린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29개, 28개 이렇게 짓는 게 건축법 규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라면 주택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주택법. 이렇게 6개의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단행법 6개. 그 다음에 이 6개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은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출제 비중을 보면은 국계법은 총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개발법이 6문제. 그 다음에 정비법 6문제. 농지법 2문제. 건축법, 주택법 각각 7문제씩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비율은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죠. 자, 딱 보기에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죠? 아, 주택법? 7문제 나오는데? 12문제나 나오는 국계법이 있는데 처음 듣는 단어라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딱 보기에도 3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계법이 가장 중요하죠. 국계법이. 그 다음에 뭐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한 30%지만은 이 국계법은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50% 이상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계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용도지역이란 용도지구 이런 각종 기본적인 개념들을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주택법에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법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그래서 1,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은 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영어의 그냥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을 알아야 뭐 단어도 외우고 문장을 외우듯이 공법 공부할 때는 국계법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모르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1, 2월 달 초반에는 1차 과목 위주로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는 꼭 좀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수업을 듣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것들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개발법, 정비법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이 있다라는 거. 6개의 법이. 그리고 각각의 출제 비중은 이렇게 되고 해서 공부를 할 때는 국계법 해서 아까는 이제 전체 과목에서는 1차 과목 먼저 하고 2차 과목 하시라고 했는데 2차 과목 내지는 공법 안에서만 따졌을 때 공법은 일단 요것만 국계법만. 제가 만약에 과외를 하면은 뭐 개발법, 정비법 이런 거 수업도 안 합니다. 국계법이 총 12문제 출제가 되죠. 그러면은 국계법 수업하고 12문제 쪽지 시험 치고 그 다음에 8개 밑으로 틀렸다 하면은 손바닥 맞고 다시 국계법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학원 수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진도는 나갑니다. 진도는 나가는데 개발법, 정비법을 받더라도 국계법 복습하시면 됩니다. 국계법.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12문제 중에서 내가 알고 푸는 문제가 한 7, 8문제 정도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국계법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5월달 이후에 개발법이나 정비법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국계법을 초반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쓰는 용어들을 뒤에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에 뭐 한 1, 2월달 정도까지는 국계법만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암기할 사항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인 국계법이나 개발법, 정비법 이런 데서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이나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은 건물 짓는 기술적인 법이고 주택법도 이거는 되게 정책적인 법입니다. 이거는 개정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해도 뭐 2번, 3번씩 개정을 하는 거죠. 뭐 그 김현미 님이 얼마 전에 잘렸지만 그분도 24번의 주택정책을 펼치죠. 그때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 세법이나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배우는 6과목 중에서 가장 개정이 자주 되는 게 뭐 세법이랑 그리고 주택법, 공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책적인 법이라서 되게 뭐 암기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 이런 것들은 후반에 문제 풀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차치하고 국계법에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암기도 좀 수반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6가지 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법이고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계법인데 국계법의 135페이지 보시면 뭐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국계법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2개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도시지역은 거기 맨 밑에 뭐 보충학습에서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도시지역 빼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행정계획의 상하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뭐 됐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밑에 서로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런 것들은 그냥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용어의 정의는 제가 각 파트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은 이제 처음에 139페이지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뭐 국계법 전체를 볼 수 있는 목차 같은 게 없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요 왼편에는 그 법의 목차가 써져 있을 겁니다. 목차가.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막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일정한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 공부하는 목적이 시험장에서 문제 풀려고 하는 건데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당 거의 1분꼴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와,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다만 시험이라는 건 시간 제한을 두고 그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험 시간 안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머리에 넣어 드리는 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1분 안에 꺼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막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해가지고 외워가지고는 막 섞입니다. 법률이 6개나 된다고 했죠. 국계법에서 봤던 게 개발법, 정비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목차를 좀 보셔야 돼요. 목차를.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저 왼편에는 항상 목차가 써져 있을 겁니다. 그거의 목차가. 그래서 내가 어디쯤을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 것들을 넣을 때 머릿속에 가상의 칸을 만들어 가지고 목차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배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방 안에 넣어야 되고, 기본계획을 배우면 기본계획이라는 방 안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옷 같은 거 정리할 때도 뭐 여름옷, 겨울옷, 상의, 하의, 그 다음에 뭐 속옷, 양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넣어놔야 외출을 할 때 옷을 찾아 쓰기가 빨리 써지는 거죠. 마찬가지. 지식을 넣을 때도 그냥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놔야 우리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1분 안에 찾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쯤 배우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라고 제가 항상 목차를 써놓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의 목차를 대략적으로 한번 써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국계법은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국계법은 크게는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획이랑 이용으로. 그래서 계획에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가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 계획. 자, 앞으로 공법에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이런 것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천이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인천 직할시였죠. 자, 인천 직할시였는데 이 인천 광역시가 될 때 뭐가 합쳐집니다. 뭐가 합쳐지죠? 뭐가 편입이 되는데 인천 광역시에 강화군 해서, 자, 원래는 인천시 하나였는데 시랑 군 둘 이상의 시군이 합쳐졌죠. 거기다가 이제 광역이란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도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직할시였죠. 부산 직할시였는데 광역시가 될 때 뭐가 편입이 되냐면 기장군이라는 게 편입이 됩니다. 기장군. 여기 힐튼 호텔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 그 꼼장어도 맛있고 이런 데인데 그런데 기장군. 시랑 군이 합쳐지니까 광역. 울산도 마찬가지. 울산시랑 울주군이라는 게 합쳐지고, 대구는 대구시랑 달성군, 시랑 군이 둘 이상이 합쳐지니까 광역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전이라든지 광주는 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유성군이라든지 뭐 광산군 이런 것들이 편입이 되면서 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뭔가 합쳐질 때 둘 이상이 합쳐지면은 광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에 광역전철이라고 부르죠. 광역전철. 2호선 같은 것들이야 이제 서울 안에서 움직이지만 1호선 같은 것들은 뭐 수원이라든지 인천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왔다가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죠. 서울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경기도와 서울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다가 광역이란 말을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에 버스 3가지 종류 있죠. 초록색 버스, 파란색 버스, 그 다음에 빨간색 버스. 파란색 버스 뭐 타요라고 부릅니까? 요새 조카들 이름들도 타요, 가니, 록이었나 이게? 자, 녹색 버스가 이제 상대적으로 노선이 짧은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그거보다 좀 긴 거. 그 다음에 빨간색 버스, 이거 뭐라 부르죠? 광역버스. 얘네는 용인이라든지 저 뭐 다른 지역에서 출발해서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걸 이제 광역버스, 즉 서울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경기도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걸 광역버스라고 부르죠. 서울에서 수업하니까 편하네. 이게 지방에 가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거 GTX, 이걸 한글로 풀이하면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 이렇게 부르죠. 여기도 광역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GTX 역시 서울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인천이나 저 위에 파주에서 서울 뭐 부산으로 부산이 아니지 서울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경기도로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GT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광역 나오면 항상 둘 이상. 여기 광역도시계획 나왔죠? 여기도 둘 이상. 그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광역시설이라는 게 나올 건데 그것도 둘 이상.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시, 경기도 안에서, 광명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서울과 광명, 뭐 안양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서 그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서울과 뭐 안양, 과천, 광명 이런 데 묶고 서울과 성남, 하남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라는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관할이 뭔지는 다음 주에 우리 책에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반드시 관할은 아셔야 되는 건데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할 단위로. 즉, 이 관할은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서울시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광명시라든지 가평군은 이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근데 이 시, 군을 두 개 이상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자, 서울 특별시가 있고 뭐 과천, 광명, 안양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 특별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이거 싹 다 묶어서 두 개 이상 묶었죠. 이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좀 더 관할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하나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고 이걸 두 개로 구분하면은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수립하는 곳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여기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차이점은 계획을 만드는 곳이 다릅니다. 계획을 만드는 곳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 거기 아마 책에는 정의에 광역계획권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 둘 이상의 서울과 아까 말했던 거 뭐 서울과 뭐 과천, 광명, 안양 이걸 묶어주면은 먼저 지정을 해주면은 거기를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릅니다. 광역계획권. 요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 안에서, 인천시 안에서, 광명시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요게 차이점이죠. 근데 공통점은 요거.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랑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자, 앞으로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나 하나의 관할구역이 10년, 20년 안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밑그림을 그립니다. 이럴 때는 추상적으로 만들까요? 구체적으로 만들까요? 추상적으로. 그렇죠. 일단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근데 공법은 무슨 법이죠? 규제법. 규제를 해야 되는 법인데 규제를 할 때는 추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은 이러한 처벌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략 뭉뚱그려가지고 나쁜 짓 하면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무슨 짓이 나쁜 짓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즉,
규제는 항상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즉 일반 국민을 이것만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즉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 내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을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처분성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행정청 내부만 구속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효력이 없다.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비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없고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 이게 다 똑같은 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이라든지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라는 이유로 행정쟁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나한테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이라든지 권리를 규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규제요. 나한테는 전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결론은 이러한 추상적 계획으로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 이게 결론이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과정을 도출해 나가는 겁니다. 결론을. 그래서 추상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이걸 똑같은 말로 비구속적이다, 처분성이 없다,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계획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일반 국민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계획의 이름에 뭐 기본, 종합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다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했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이런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도시, 군 관리계획이라는 건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이니까 똑같이 관할에서 이 추상적인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설정해놓고 이건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서 구체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말로만 구체화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45페이지 보면은 위에 2번 해가지고 빈출 뭐 나와있죠? 거기 박스 안에 있는 6개 지금은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6가지가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그거는 뭐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선생님 6가지는 외워야 되는데 뭐 굳이 노력 안 하셔도 외우게 될 겁니다. 제가 국계법을 할 때마다 이 목차를 쓸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1년 동안 100번도 넘게 쓰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6가지가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국토에 대해서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겠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계획 해서 여기까지가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에 관한 부분 요 구체화되는 내용 6가지까지 배우면 그 다음에 계획 배우고 나면 이제 이용하는 거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 요거 끝나고 나면 뒤에 이용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쓰도록 하죠. 여기 그래서 요까지가 계획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는 뭘 배우냐면 이러한 계획들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게 되는지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배울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 상세한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는 1, 2월 달에 할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있고, 도시군 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나오는 관할부터 먼저 설명해요. 관할부터 해결해보죠. 관할이라는 건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관이 우리 동네 앞에 있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한테 내가 저 서울에서 누구한테 돈을 뺏겼다, 네가 수사 좀 해달라 라고 하면은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물론 가세요 라고 하진 않고 뭐 사건을 이관해 주겠지만 그게 바로 관할. 그러니까 관할이 뭔지 모르진 않은데 이러한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법적인 자격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법적 자격, 즉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권은 자기 관할 구역에만 미치는 거지 서울에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관할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관할구역, 즉 행정구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책에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본서가 나오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는 중앙이랑 지방 이렇게 구분합니다. 중앙이랑 지방으로. 그 다음에 지방관할은 다시 이 지방관할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하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합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자,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 조직 이런 것들은 행정법 내용이니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치 조직, 그 다음에 자치 행정, 그 다음에 자치 입법, 그 다음에 자치 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직이라는 거는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고 뭐 임명,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그 다음에 행정권한이라는 건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법 권한이라는 건 아까 지자체가 만드는 법이 뭐였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재정 권한은 세금을 징수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자치단체. 자, 광명시 주인이 누구죠? 광명시민들. 광명시민이 원래는 조직, 행정, 입법,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되지, 학원 가야 되지, 너무 바쁘죠. 내가 능력은 충분하지만 너무 바쁘니까 내 권한을 잠깐 위임해 두는 겁니다. 4년 동안 광명시장한테. 광명시장이 뭐 시장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백수지. 그러니까 별로 할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내 권한을 잠깐 맡겨놓는 거죠. 4년 동안.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한 번 더 뽑아주고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 거지만 내 권한을 위임해 두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즉 그 단체의 장을 선거로 뽑아야 자치단체가 되는 자치단체. 그러면 기초지자체라는 건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광역, 우리가 배운 거 나왔죠? 광역 뭐죠? 둘 이상.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둘 이상 모이면은 광역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땡땡동, 경기도, 광명시, 그 다음에 이거 광명시로 하지 말고 수원시 하죠. 경기도, 수원시, 땡땡구,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군, 땡땡면 이렇게 해보죠.
자, 자치단체라는 건 선거로 뽑는 단위여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기초지자체.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기초지자체. 가까운 데부터 해보죠. 서울시 강남구 땡땡동. 자, 동장 선거할까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면 대치동장은 선거로 뽑지 않죠. 제가 정답을 써놨죠. XX라고. 선거로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은 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럼 강남구청장은 선거합니까? 그러면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는 요 구청장.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이라는 데가 있으면은 재송동장은 선거할까요? 역시 정답을 써놨죠? 아니라고. 그럼 해운대 구청장은 선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 구청장 선거합니다. 그럼 부산시 같은 광역시에서는 선거로 뽑는 가장 작은 단위랑 서울시랑 마찬가지로 구.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이란 말이 붙을 때 부산시가 부산광역시가 될 때는 여기 기장군이 편입이 됩니다. 기장군이. 그래서 광역시에 가면은 기장군과 같은 군도 있습니다. 군도. 기장군 땡땡면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 면장은 선거로 뽑지 않고 기장군수는 선거로 뽑습니다. 인천의 강화군수도 선거로 뽑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로 가보면은 영통구 있습니까? 영통구? 팔달구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장 선거로 뽑을까요? 거기 구로 끝나도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남구랑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영통구는 다른 겁니다. 자, 이 강남구청장은 선거로 뽑죠. 그래서 이걸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근데 수원시에 있는 영통구, 팔달구 이런 것들은 그냥 행정구역을 구로 나눠놨을 뿐이지 자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대치동장이랑 똑같은 레벨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선거로 뽑는 가장 단위가 이 시. 근데 도에는 역시 군도 있죠. 가평군 이런 것들. 가평군, 양평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 밑에는 기초지자체가 시도 있고 군도 있고, 광역시 밑에는 역시 기초지자체가 구도 있고 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밑에 구가 있죠. 서울시에는 군이 있습니까? 군이? 없죠. 특별시는 구만 가집니다. 요걸 저쪽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광역지자체,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기초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역지자체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와 같은 도, 경기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등등 이런 것들. 자, 특별시 밑에는 기초지자체가 뭐가 있었죠? 구,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이런 것들 구. 그 다음에 구는 없죠? 근데 광역시는 일단 기초지자체에 구가 있죠. 그 다음에 군도 있습니다. 군도.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 이런 것들. 강화군. 그 다음에 도. 경기도 밑에는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와 같은 시가 있습니다. 시가. 그 다음에 하나 더 군,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이게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 자, 이 광역지자체를 묶어보면은 특별시, 광역시를 합해서 그냥 시라고 부릅니다. 시. 그 다음에 도 해서 시도 이렇게 불리는 게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 같은 것들을 묶어보면은 구,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시. 그래서 이걸 시, 군, 구라고 부릅니다. 시, 군, 구.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구는 영통구, 팔달구 이런 건 아니죠. 구는 자치권을 가지는 구만 말합니다. 이런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만. 그러니까 도 밑에 있는 이런 구들은 여기 말하는 기초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치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 요거만 말합니다. 요거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면은 시도에도 시가 있죠. 시군에도 시가 있죠. 이 시와 이 시는 같은 시입니까? 다른 시입니까? 다른 시죠.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묶어서 시도할 때 이 시. 그다음에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광명시 이런 데.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공법책에 보면은 특광시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권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헷갈리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자, 보면은
시도지사, 이 도지사랑 같이 나오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근데 군수랑 같이 나온 거, 시, 군 이렇게 같이 나오면은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합니다. 누구랑 도랑 같이 다니는 시인지 군이랑 같이 다니는 시인지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책에 보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아니면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군수랑 같이 나오는 시는 기초지자체인 시, 도지사랑 같이 나오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가니까 어떠한 인허가 권한을 강남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경기도 수원시로 오면은 경기도지사가 행사할까요? 수원시장이 행사할까요? 그렇죠. 강남구청장이 행사하는 권한은 경기도로 오면 기초지자체장인 수원시장이 행사합니다. 부산에 가도 마찬가지겠죠. 강남구청장이 행사하는 권한은 해운대구청장이나 기장구청장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군에 가면은 강남구청장이 하던 일은 경기도지사가 할까요? 가평군수가 할까요? 이렇게. 즉 기초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권한은 다른 지자체에 가도 기초지자체장이 행사하고 광역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것, 서울시장이 하는 일은 부산시나 경기도에 가면 부산시장,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지 수원시장, 가평군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즉 어떠한 권한을 줄 때 광역지자체장한테는 똑같이 광역지자체장한테 주고 기초지자체장한테 주는 권한은 똑같이 기초지자체장에게 주는 게 원칙. 이렇게. 이게 지방자치단체들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각부 장관들이 나옵니다. 각부 장관들. 대통령은 우리 책에는 안 나옵니다. 각부 장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토, 교통부, 장관, 님이 많이 나옵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장. 국장. 이렇게. 그래서 중앙에는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뭐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오는데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광역지자체, 그 밑에는 기초지자체. 이런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이렇게. 상하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좀 안 나와 있지만은 조금 특별한 애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광역지자체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별, 자치, 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가 어디죠?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자, 얘네는 제가 지위를 광역지자체란 했었죠? 광역지자체들은 밑에 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얘네는 앞에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었죠. 뭔가 특별하니까 특별자치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즉 세종시나 제주도는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럼 또 찾아오죠. 야, 너 제주도 안 가봤지? 라고. 제주도에 가면 네가 잘 모르겠지만 제주시랑 서귀포시라는 게 있다. 제가 외국은 안 가봤어도 제주도 정도는 제가 가봤는데 저도 압니다. 저도.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선거를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선거를 뽑고 이 사람들은 임명직입니다. 즉 얘네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얘네들이. 네.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세종시나 제주도에 가면 기초지자체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라 라고 건축법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지자체죠. 자, 근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노후에는 좀 더 공기 좋은데 이런 데 살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 짓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으랍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제주도에서는 건물 지을 때 허가 안 받고 지을까요?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겠죠. 누구한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세종시나 제주도에 가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은 싹 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네. 네. 그리고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가 나올 때는 그 앞에는 무조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자에. 자, 건축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했죠. 그 앞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한번 볼까요, 책에? 지금 145페이지 방금 보셨습니까? 144페이지 맨 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그 두 개 빼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빼고 뒤에 시군 나오죠? 시군? 시군 나오면 그 앞에는 무조건 얘네들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시군 나오는 데는 당연히 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는 시나 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시군이 나올 때는. 시군이 나올 때 얘네는 반드시 따라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방금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인데 여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중간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정식으로 읽으려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너무 힘듭니다. 줄여서 앞으로는 특, 광, 시, 군이라고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제가 특, 광, 시군만 해도 여기 시군이 있으니까 앞에는 특별자치시, 도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시군 나와 있죠. 건축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했는데 시군 나오니까 이 앞에는 특별자치시, 도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 시, 도 밑에 있는 시죠. 광명시, 안양시, 수원시 이런 것들 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이 시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인시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그냥 대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는 뭐 따로 지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인구 50만 이상을 2년 연속 유지를 하면은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대도시가. 이런 사람들은, 자, 일반적으로 도 밑에 있는 시들은 인구가 한 2, 30만 정도 된다고 해보죠. 2, 30만 정도. 근데 수원시 인구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이 넘죠? 수원시 같은데. 용인시도 마찬가지 거의 100만 가까이 되고. 이런 곳은 보통의 시들보다 한 5배 이상의 사람들이 지지를 해준 겁니다. 자, 대통령이랑 서울시장 중에 누가 권한이 더 크죠? 대통령. 왜냐하면 전 국민이 지지를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랑 광명시장 중에는 경기도지사가 권한이 훨씬 크죠. 경기도민 전체가 지지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은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수원시 같은 데는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 창원시 같은 데도 인구가 100만이 넘죠. 일반적인 시보다도 몇 배인 더 많은 인원이 지지를 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이 대도시는 지위상으로는 기초지자체인 시에 해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볼까요? 17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0페이지. 17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법이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신도시 만들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도지사 되죠. 이 시도, 도랑 같이 나오는 시는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지사인데 그 뒤에 대도시시장도 들어가요. 대도시시장도. 즉, 이 대도시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광역지자체장이랑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도시. 자, 이 대도시는 기초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지만 일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으니까 일부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을 같이 가진다는 거. 그래서 책에 보면은 가끔씩 시도, 대도시 이렇게 나와요. 시도, 대도시. 그때 이제 대도시는 기초지자체라는 거. 요게 관할의 책인데, 요 관할의 책에는 다음 주에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관할이 뭔지는 말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의 책이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는 11월 뭐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되는데 요거만. 그래서 이게 시험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엄청나게. 시험 이제 치기 한 달, 2달 전에 와가지고 야, 시도지사랑 시장 군수랑 이 시랑 뭐가 달라? 오늘 가슴이 무너져. 가슴이. 1년을 수업을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야, 시도지사랑 시장 군수랑 여기도 시가 있고 여기도 시가 있는데 이게 뭐야? 그때는 내가 수업을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막 특광시군 이렇게 나와요. 특광시군? 여기 시가, 여기 시랑, 여기 시랑 뭐야? 이 시는 당연히 자 특별시, 광역시가 나오죠? 그럼 빠져있는 게 특별시, 광역시 나왔으니까 도가 빠져있죠. 도가. 이 도를 시랑 군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여기 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관할은 옆에다가 제가 써놓고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할 3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절차들 일단 보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뭔지, 그 다음에 국계법은 계획이랑 이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계획에 나오는 계획들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